나쁜 년. 어머님, 애들아빠 제삿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정신으로 있겠어. 제발 그만하세요. 애들아빠 암 걸려서 떠난 것도 다 제 탓이에요? 뭐야? 그럼 내 탓이냐? 내가 나가 죽어야지. 내 아들 따라 죽어야지. 내가 죽으면 너도 데리고 갈 거야. 할머니, 그만하세요. 남편 잡아먹은 년. 어머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미나 아빠 죽음에 책임이 있다면 암은 유전이니까 어머님 책임이죠. 뭐라고? 내 아들 대신 네가 죽었어야지. 할머니, 이거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3세 박경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녀는 오랫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20년이 넘었죠.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씨가 시어머니에 대한 대단한 효심이 있어서는 아니었습니다. 박 씨가 아니라면 시어머니가 오갈 데가 없어서였죠. 남들은 착한 며느리라며 칭찬했지만 박 씨는 전혀 착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삶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골백 번도 더 후회했고 하루에도 수십 번 시어머니와 떨어져 살고 싶었습니다. 죽었어도 내 남편의 어머니이고 내 딸들의 친할머니였기에 죽지 못해 사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박 씨의 인내심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남편의 제삿날에 시어머니가 박 씨의 머리채를 잡은 그날,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여든이 넘은 시어머니를 쫓아내기로 말이죠. 박 씨는 24세 남편을 만났습니다. 3살 연상의 남편은 헐칠하고 심성이 고와 인기가 많은 남자였습니다. 대학을 나와 번듯한 직장이 있었고 말이죠. 반면에 박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곧바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이 어려웠고 몸이 아픈 홀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식당 2군데에서 낮과 밤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낮에 일하던 식당에서 남편을 만났죠. 뭐? 대학도 안 나온 식당 직원이랑 결혼을 한다고? 제정신이니? 결혼을 약속하고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시어머니에게 처음 들은 말이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숙였고 남편은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꼭 결혼하고 싶어요. 너는 생전 부모 속 안 썩이더니 이러려고 너 그렇게 공부시킨 줄 알아. 없어도 어지간히 없어야지. 시집은 빈말로도 형편이 좋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들 독립시키고 작고 낡은 아파트에서 시부모님 2분이서 살고 있었죠. 하지만 자식들 넷을 전부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림이 줄어든 것이라며 박 씨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는 박 씨도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박 씨의 형제들 중 대학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전부 박 씨와 비슷비슷하게 살았으니 말이죠. 시어니에겐 박 씨가 눈에 차지 않았을 수 있었습니다. 부양해야 할 친정 아버지도 있었으니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젊은 혈기를 갈라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이랑 좀 헤어져 줘라. 어느 날 시어머니가 밖에서 따로 만나자며 박 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손을 꼭 붙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성태 형제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착한 아들이라. 나랑 성태 아빠랑 가장 의지 많이 하면서 살았어. 많이 안 바라고 그저 비슷하고 평범한 여자랑 결혼하면 내가 소원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 성태 사랑한다면 놔줘. 어떻게 내 새끼 장인 병수발 들게 해. 아니에요. 성태 씨한테 아버지 병수발 들라고 안 해요. 장렬하면서 어떻게 그러겠어? 시어머니의 말에 박 씨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탁해. 나쁜 감정은 없어. 그냥 내 아들을 사랑하니까 부모로서 좀 더 잘 살았으면 하는 심정인 거야. 이해하지? 성태 마음 약해서 먼저 헤어지자는 말도 못해. 그러니까 네가 먼저 놔줘라. 그 간절했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서였을까요? 박 씨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올린 그날 이후부터 평생 미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네가 기어이. 남편은 온순하고 효심이 깊었지만 박 씨를 조금 더 사랑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부모에 반하는 결정을 했죠. 박 씨는 첫 명절에서 정말 딱 죽겠다 싶을 만큼 시어머니에게 부려졌습니다. 큰 며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나 일을 시키던지 이런 것이 시집살이구나 하는 생각을 참 빨리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일을 박 씨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딸이라고? 혀를 차며 하는 첫 마디에 박 씨는 서러움을 참아야 했습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딸을 낳은 것에 대한 실망만 가득했습니다. 진작에 딸일 거라는 말을 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자를 기대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안 들어. 아들도 하나 못 낳아? 어머니, 아이를 낳은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왠지 모를 죄책감 같은 것이 밀려왔습니다. 딸이라도 박 씨는 좋았지만 시어머니의 그 눈빛, 한숨, 무거운 침묵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딸이 더 좋아. 남편은 그런 박 씨를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착한 심성은 달리 말하면 맞서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마저 딸을 낳을 땐 박 씨는 대역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에게 말이죠. 너는 밭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어떻게 내리 딸만 낳아? 너희 살림에 애를 하나 더 낳을 수도 없고.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어쩌면 그저 박 씨가 마음에 안 들어 꼬투리를 잡고 싶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막내딸을 사랑했고 큰아들네 손녀딸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에게만 유독 그랬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사이였을지도 몰랐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없는 며느리가 출산을 했는데도 한 번도 살갑게 들여다보질 않았죠.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와서 안심한 표정을 짓던 시어머니의 얼굴을 박 씨는 평생을 가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한 게 그런 시어머니와 박 씨는 평생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릴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 혼자 살기는 힘드신 모양이야. 왜? 외롭기도 하고 무서우시대. 자식들하고 같이 살고 싶으시다는데. 그런데 왜 우리 집이야? 형님은? 알잖아. 사업 때문에 상황이 안 좋은 거. 도련님은? 아가씨는? 셋째는 애가 셋이야. 집도 좁고. 막내는 이제 막 신혼살림 차렸잖아. 그리고 사위 불편해서 싫으시대. 우리도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잖아. 남편이 직장 생활은 하고 있지만 양가 부모의 도움을 못 받고 결혼한 탓에 대출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박 씨가 일할 상황도 아니었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의 다른 형제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언뜻 보면 박 씨 부부가 가장 평범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논 중이던 형제들에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됐다. 다들 그만해라. 나는 성태랑 같이 살 테니까. 남편은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어차피 예상했던 결론이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가장 상황이 나은 건 사실이었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그냥 둘 위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 말이죠. 결국엔 박씨 부부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습니다. 어차피 같이 살기로 했으니 박씨는 진심으로 시어머니와 잘 지내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무척 외로워하셨으니 잘 모셔야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합가한 직후엔 박씨의 그런 바람이 통했는지 예전처럼 대놓고 구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자식 집에 얹혀 산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너는 꼭 남편한테 일을 시키고 싶니? 네? 아니, 일하고 와서 피곤한 가장한테 쓰레기 버리고 오란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와? 아, 저도 일을 하니까 같이 하려고.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야. 그리고 네가 일한다고 남자보다 많이 벌어? 그건 아니고요. 박 씨는 아이들이 조금 크니 다시 식당에 나갔는데 그게 못마땅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착한 아들을 등에 업고 박 씨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살다 보니 자꾸만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눈에 밟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박 씨가 만든 음식에 싱겁다, 짜다 하는 말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해도 텔레비전 뒤쪽까지 손으로 훑어서 먼지를 찾아내기도 했죠.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에 박 씨는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일을 하다가 병원에 실려갔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박 씨의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평범하게 같이 직장 다녔으면 우리 성태가 이렇게 무리해서 일을 했겠느냐고. 어머님, 지금 상황에서 저한테 그런 말이 하고 싶으세요? 두 눈 똑바로 뜨고 어디서 대들어? 내 아들은 너 안 만났으면 더 번듯하게 살 수 있었어. 그러면 내조라도 잘했어야지. 너는 성태 쓰러질 때까지 뭐 한 거야? 어?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냥 과로예요. 그러니까 왜 네가 과로를 해야 하냐고. 내가 정말 속상해서 못 살아. 시어머니는 화를 내더니 눈시울이 빨개졌습니다. 그 모습에 박 씨는 제대로 된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자식이 쓰러졌다면 박 씨도 서글펐겠죠. 물론 그렇다고 며느리를 잡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한들 시어머니에게 들릴 리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다행히 남편은 이틀 뒤 퇴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히자 시어머니의 구박은 심해져만 갔습니다. 이제 아들 앞에서도 노골적으로 박 씨를 깎아내렸죠.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 팬티까지 빨고 있어야겠냐. 아니, 어머님. 제가 그냥 두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에서 노는 시엄마한테 그렇게 눈치를 주는데 내가 빨래도 안 하고 배겨. 제가 언제 눈치를 줬다고 그러세요. 내가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사는데. 성태야, 네 마누라가 나를 천덕꾸러기 취급한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금세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구박하는 것은 있고 며느리가 자신을 푸대접한다고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남편은 양쪽 말을 다 듣고 결국 아무 편도 들지 못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일도 힘들었지만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는 것을 보면 가슴에 큰 돌을 얹어 놓은 것 같았죠. 시간이 흘러 박 씨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내 아들이 번 돈을 허튼 곳에 쓴다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생각보다 잘 됐고 식당 일을 해서 버는 것보다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등골 빼먹는 며느리 소리는 쏙 들어갔습니다. 박 씨가 구박받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줄었을 뿐이었죠. 그렇게 시간은 훌쩍 흘렀습니다. 딸들은 대학에 진학했고 기숙사에 살면서 주말에 집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 엄마는 대학 못 나왔어도 애들은 다 대학 갔네. 당연히 가야죠. 남들 다 가는데. 그러는 너는 왜 남들 다 낳는 아들 하나 못 낳았어? 옛날 같았으면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는 취급도 안 해줬어. 시대를 잘 타고 난 줄 알아. 시어머니는 여전했습니다. 딸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줄자 아침 저녁으로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서러운 일도 많았죠. 요즘에는 딸이 최고라잖아요. 뭐? 그리고 박 씨도 나이가 들면서 마냥 눈물만 훔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미약 하나마 가끔씩 말대꾸도 하고 그랬습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고 전보다는 가까워지긴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시어머니가 박 씨에게 유해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난데 내가 돈을 놓고 나왔지 뭐야. 네가 와서 계산 좀 해라. 근처야. 박 씨는 반찬 가게를 월요일만 쉬었는데 꼭 그날 약속을 잡고 수시로 박 씨를 불러냈습니다. 주말엔 아들이 쉬어야 하니까 불러내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아이고, 며느리가 계산도 해주고 데리러 와서 좋겠네. 시어머니는 여기저기 모임이 많았습니다. 선천적으로 외로움이 많은 분이었죠. 좋긴 뭐가 좋아? 싹싹하니 좋구만. 뭘. 내 아들 데리고 살면 당연히 나한테 잘해야지. 딸만 둘이야.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도 스스럼없이 박 씨를 깎아내리곤 했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쉬는 날 막무가내로 불려와서 들을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들 앞이라 박 씨는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라도 꺼냈다가는 남 앞에서 망신을 줬다면서 난리가 날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무조건 뒤집어지겠죠. 그나마 믿을 건 남편뿐이었습니다. 여전히 어머니에게 싫은 소리도 제대로 못하는 남편이지만 적어도 시어머니가 없는 곳에서는 박 씨의 편이었습니다. 당신이 고생이 많아. 미안해. 고생은 무슨. 억울하긴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시간이 흐른 만큼 이제는 다들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충분히 시어머니를 모시려면 모실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큰형님은 자꾸만 실패하던 사업이 성공해서 넉넉해진 지 오래였고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박 씨가 결혼할 때 했던 말이 맞긴 한 모양인지 둘째 아들과 같이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도 먼저 자기가 모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내가 다 보상할게. 하지만 남편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에 남편은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피로감과 소화불량이었습니다. 퇴근 후 소파에 누워 쉬는 시간이 길어졌고 소화를 잘 못 시켰습니다. 병원에 가보자. 에이, 이 정도로 무슨 병원이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일도 많고.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받은 건강검진에서 위암 선고를 받게 된 것이죠. 박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좀 우리 인생을 살아보나 싶었습니다. 남편 벌이도 나쁘지 않고 반찬 가게도 잘 되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열심히 살면 노후 준비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살아보자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불과 한두 달 전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도 박씨 못지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박씨보다도 더했는지도 몰랐습니다. 내 자식이 암이라는 말을 듣고 정신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박씨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게, 너 내가 간이 짜다고 했잖아. 내 아들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 네 탓이야. 어머니, 제가 아픈 게 왜 집사람 탓이에요? 성태야, 네가 장가를 잘못 갔다. 잘못 갔어. 내가 말릴 때 듣지. 어떻게 목숨이랑 바꾸는 결혼을 하냐? 누구든 탓하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박씨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1년 가까이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씨도 시어머니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는 정신없이 치러졌습니다. 형제들이 모이고 친척들이 모이고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박씨는 영정사진 앞에 주저앉아 조문을 받으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아. 어미보다 먼저 가면 어떻게 하냐? 형제들이 달려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박씨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장례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49제까지 마치고 나자 그제야 현실이 조금씩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 빈 식탁, 빈 방, 깨달을 때마다 박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계속 여기에 사시게 둘 수는 없잖아요. 큰오빠가 모시고 가야지. 저희 집이요? 당연하죠. 장남이잖아요. 큰 동서와 작은 동서 그리고 시누이가 와서 시어머니의 거취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사별한 며느리의 집에서 살게 둘 수 없다는 데에는 다들 동의했지만 어디로 갈지는 결정이 나지 않았죠. 나는 봉균의 집에 가련다. 시어머니도 큰아들네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없는 집은 의미가 없다는 듯이 미련이 없어 보였습니다. 박씨는 그런 시어머니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럴 정신도 없었고 물론 그럴 이유도 없었죠. 다른 형제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그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짐을 싸서 나갈 때 박씨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씨도 그런 시어머니를 말없이 보냈습니다. 상처만 남은 두 사람이었죠. 박씨는 그래도 딸들이 있어서 견뎠습니다. 두 딸이 주말마다 와서 자고 갔고 늘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했고 딸들이 돌아가는 일요일 오후부터는 외로움에 사무쳐야 했습니다. 그동안의 시집과는 모든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제는 접점이 없기에 연락할 사람도 연락할 일도 없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그렇게 2달쯤 흘렀을까요? 어느 날 저녁 갑작스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이 연락도 올 리는 없었고 관리실에서 올라왔나 싶어서 보니까 의외의 인물이 서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나 그냥 여기서 살아야겠다. 여기서 사시겠다고요? 그래. 20년 동안 살던 집인데 봉규 그놈 집보다 훨씬 내 집 같다. 박씨의 의중은 묻지도 않고 들어온 시어머니가 짐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박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 좀 없냐? 배고프다.
어제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처럼 태어난 시어머니. 얼떨결에 밥을 차려주자 시어머니는 사흘을 굶은 사람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네가 솜씨가 낫다. 봉균에 갔다가 입맛이 이상해지는 줄 알았어. 너무나도 당당하게 쳐들어와서 밥을 먹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더니 목이 막히는지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여기에 내 아들이 앉아 있는 것 같네. 우리 성태, 내 아들. 박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내가 먼저 갔어야 되는데 늙은이 냅두고 왜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갔을까? 시어머니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라 해도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슬픔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죠. 박 씨는 옆에 있던 휴지를 뜯어 건넸습니다. 식사하세요. 박 씨가 조용히 말했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고 한참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봉균에서 쫓겨난 거야. 쫓겨나다니요. 지웅이 엄마가 보통 내기인 줄 아냐. 사람을 숨도 못 쉬게 눈치를 주고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나가라는 거지. 그래서 큰 며느리와 한바탕하고 집을 뛰쳐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식에게 가질 않고 어째서 이제는 아무 상관도 없는 며느리 집으로 왔는지 의아했습니다. 셋째한테 전화하니까 집에 수험생이 있네 어쩌네 하면서 오지 말란다. 막내는 사위 눈치 보여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 애미는 어디로 가라는 말이겠냐. 길거리에서 죽으란 말이겠지. 설마요. 그래서 내 집에서 다시 살려고 왔다. 보아하니 너도 영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남편 잃고 아들 잃은 사람들끼리 서로 보듬어가면서 살면 안 되겠냐. 그날 밤 박 씨도 시어머니도 많이 울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었다면 군말 없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했겠죠. 박 씨는 여기서 살아라, 나가라 따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다시 박 씨와 살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불쌍해서인지 처음에는 둘 사이가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구나 싶을 만큼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늘 따라오던 잔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남편이 죽은 지 반년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엄마, 나 유학 가려고.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할 줄 알았던 큰딸이 갑자기 유학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이래저래 힘들어하던 딸이었는데 그래도 마음을 잡고 다시 시작해 볼 생각이 들었나 싶었습니다. 더 공부하고 싶어. 새로운 세상도 보고.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 이야기하는 박 씨와 딸을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어디로 가려는데? 미국이나 영국. 아르바이트해서 돈 좀 모은 다음에 다녀올게. 아르바이트? 아무래도 돈이 드니까. 딸의 말에 박 씨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느 세월에 돈을 모아서 유학까지 가나 싶기도 했고 지원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 딸 때문에 조금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다녀와. 유학비는 엄마가 줄 테니까. 엄마가? 모아둔 돈도 있고.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나서 받은 사망보험금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딸에게 하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갑자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돈이 있어서? 네? 너 설마 성태 보험금으로 보탤 생각은 아니지? 어머님, 사망보험금을 받은 걸 시어머니도 알고 있기에 짐작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딸 마음 불편하게 왜 굳이 그 얘기를 꺼내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돈이 남편 사망보험금만 있는 것은 아닌데 말이죠. 딸내미를 대학까지 나오게 해줬으면 됐지. 내 아들 목숨값으로 외국을 보내겠다고. 너 지금 제정신이니? 누가 들으면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새 살림이라도 차린 줄 알 것 같았습니다. 어째서 화를 내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너 그 돈 어디다 쓰는지 지켜봤어? 내 아들 사망보험금인데 넌 빈말이라도 나한테 떼어주겠다고 한 적 있냐? 당황스러운 마음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숨값이라는 말에도 충격적이었지만 말 맞다나 목숨값이라면서 그걸 떼어주고 말고를 운운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기가 찼습니다. 생활비 찔끔찔끔 주면서 사람 비참하게 만들더니 남편 죽은 보험금으로지만 호의호식 하려 해. 딸 유학자금을 보태주는 것이 박심한 호의호식 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머님, 미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성태 씨 딸이에요. 그리고 그 돈 쓰겠다고 한 적도 없고요. 만약에 쓴다고 하더라도 어머님이 뭐라고 하실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야? 매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온전히 박 씨의 두 딸들을 위해 쓸 예정이었습니다. 시집갈 때 보태줄까 생각했었는데 그걸 조금 앞당긴 것뿐이었습니다. 박 씨와 시어머니의 노후는 박 씨가 가게로 번 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험금을 나눠준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시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고 그걸로 사실 남편 몫까지 도리는 다 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더군다나 생활비 문제로 지적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에 필요한 모든 생활비는 박 씨가 대고 있었고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건 순수한 용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족하지도 않겠지만 부족하다면 나머지 자식들을 원망해야지. 박 씨에게 언성 높일 문제는 결코 아니었죠. 시어머니의 말은 모순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 시어머니에게 모든 원흉은 박 씨였죠. 어쩜 성태 죽었다고 이렇게 시엄마를 무시할 수가 있냐? 돈에 눈이 멀어서 보이는 게 없지. 할머니, 넌 끼어들지 마. 공부하려거든 네가 벌어서 해. 내 아들 목숨값 건들지 말고. 네 엄마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네 아빠, 네 엄마가 잡아먹은 거야. 어머님, 박 씨는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녀딸까지 있는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박 씨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박 씨의 집에 들어온 것이 보험금 때문인지 의심마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봤던 눈물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딸은 돌아갔고 시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앉았습니다. 유학은 어찌 됐건 간에 보내줄 거예요. 미나 아빠도 그걸 원할 거고요. 보험금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요. 그동안 모아둔 돈이라는 게 내 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이잖아. 아니냐? 그걸 자식한테 쓰겠다는데 왜 그러시는 건데요?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생트집을 잡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시어머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잠시나마 잠잠해졌던 것이었죠. 하지만 옛날에 순종적이던 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반대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의 큰딸은 몇 달 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꽤나 돈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삐뚤어졌습니다. 아니, 그런 귀여운 표현은 맞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그 시어머니로 돌아왔죠. 새언니,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를 그렇게 구박하신다면서요? 오빠 없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구박한 적 없어요. 밥도 제때 안 차려주고 집안일만 시킨다면서요.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식모도 아닌데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밥이야 설령 안 차려준다고 하더라도 냉장고 문을 걸어 잠근 것도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집안일은 애초에 시킨 적도 없었습니다. 시킨다고 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동서. 내가 짐을 떠넘긴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어머님 모시고 갔으면 그래도 책임은 동서한테 있는 거잖아. 네? 큰동서도 뜬금없는 전화를 해서 박 씨를 나무랐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어머님한테 소홀하네 어쩌네. 뒤에서 말 만드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제가 언제요? 어머님이 그러시던데. 자식들한테도 버림받고 며느리한테도 버림받았다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을 안 하고 있는데 큰동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도 말이야. 양심이 있으면 어머님한테도 좀 드려야지. 그렇게 오래 같이 살면서 뒷바라지 했는데 그걸 홀랑 가지고 입 닦아버리는 건 무슨 경우야? 아들이 죽었는데 며느리가 그 돈으로 허튼데 쓰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속상하지 않겠어?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남편의 형제들 사이에서는 박 씨가 천하의 나쁜 년이 된 것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머님 걱정되시면 모시고 가세요. 그리고 박 씨의 한마디에 큰동서는 무슨 버튼이라도 눌린 사람처럼 화를 냈죠.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님이 제 발로 나가신 거야? 어머님 모시고 산다고 유세야? 다들 하나같이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자식이 셋이나 남았는데 사별한 며느리 집에서 같이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니면 그저 외면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었죠. 거기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러는 것이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박 씨의 사이를 이간질 한 적도 여러 번이었죠. 박 씨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 오늘 예약 손님이 많아서 늦어요. 저녁밥은 누가 차려? 어머님 먼저 드세요. 시애미를 굶겨 죽여라. 어? 남편도 잡아먹고 시애미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어라. 박 씨가 시어머니를 잠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수없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잃고 슬퍼서 그러는 거겠지. 이러다 말겠지. 그래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자기 암시를 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그런데 박 씨가 반응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이 적적해서 그런 것인지, 시어머니는 종종 박 씨의 가게에도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이렇게 없어서 먹고 살겠냐? 그런 주제에 유학을 보내? 박 씨는 한숨을 쉬고 말았습니다. 손님 없지 않아요. 왜 그 많던 모임은 안 나가고 박 씨 곁에 붙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심심하세요? 친구분들 모임에 모셔다 드려요. 너는 왜 자꾸 날 보내려고 해? 당연히 불편하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랑 소리가 들리면서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찬 좀 사려고요. 아, 지난번에 사가셨던 거 맛있으셨어요? 네, 맛있더라고요. 벌써 다 먹었네요. 혼자 살다 보니까 먹는 게 참 그랬는데. 매일 여기서 사려고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새로 한 반찬들이에요.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는데 벼랑간 옆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고 있다. 순간 놀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보자 짝다리를 짚고 박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 계산해 주세요. 어색한 미소가 오갔습니다. 손님도 당황했고 박 씨도 당황했죠. 손님이 나가자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너는 왜 자꾸 늦게 오고 나도 못 속에 하나 했는데 그 나이에 새 살림이라도 차리려고 그러냐? 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면 남편도 이제 없으니까 이 남자 저 남자 꼬리치고 다니려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정말로 들어줄 수가 없는 수준의 폭언이었습니다. 저 지금 일하는 중이니까 이만 돌아가 주세요. 왜? 또 다른 놈이랑 만나기로 했어? 박 씨는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누이에게 말의 검사를 받게 했지만 너무나도 멀쩡했죠. 이게 시애미를 정신 나간 사람을 만들어. 시어머니의 화만 돋우었을 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저 어머님 더 이상 못 모시겠어요. 박 씨의 선언에 여럿이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동서. 동서가 못 모시면 어떻게 해? 형수님, 저희가 모실 상황이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새언니 엄마가 말은 그렇게 해도 나쁜 뜻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멀리서 중재를 하려고 하긴 했지만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시어머니는 가끔씩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며칠 뿐이었습니다. 결국엔 박 씨가 참으니까 시어머니는 안심한 듯했습니다. 어쩌면 박 씨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 같기도 했고 말이죠. 2년의 시간이 흘러 유학 갔던 딸도 돌아왔습니다. 제사상 차려야 되니까 퇴근 빨리 해라. 남편의 제삿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어머니의 기분은 저조해 보였습니다. 저 오늘 아무리 빨리 퇴근해도 6시 반일 것 같아요. 뭐? 그럼 제사 음식은 언제 준비해? 가게에서 저는 부칠 거고요. 할 수 있는 건 해올게요. 시간 없으니까 좀 간소하게 하려고요. 뭐? 간소? 하필이면 도시락 예약도 있어서 무척 바쁜 날이었습니다. 짬이 나면 틈틈이 전을 부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돌아와서도 시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초라한 제사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박 씨의 말에 노발대발했습니다. 너 성태 죽은 지 도대체 몇 년이나 됐다고 벌써 이래? 네가 사람이야? 안 지내겠다는 게 아니고요. 조금 늦으니까요. 가짓수만 조금 줄일 생각이었어요. 줄이긴 왜 줄이냐고 글쎄. 가게 때문에. 그놈의 가게 하루 닫으면 어디가 덧나? 너는 그깟 가게가 중요하니? 아니면 네 남편 제사가 중요하니? 박 씨는 둘 다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게를 내팽개칠 수가 없었습니다. 40인분 예약이기 때문에 큰 이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부양하는 마당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노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형제들이 20만 원씩 모아서 주지만 그 돈은 시어머니 한 달 식비 정도밖에 안 될 듯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올게요. 네가 끝까지 내 속을 뒤집어놔? 박 씨는 그런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루 종일 심란해서 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종일 서서 일하고 전 부치고 지친 몸을 끌고 집에 돌아오자 식탁 앞에 앉아있는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부엌을 보니까 아무것도 해놓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기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아들 제사상이지만 며느리에게 모두 맡긴 채로 아무것도 안 하던 시어머니였으니 말이죠. 박 씨는 서둘러 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한 딸들이 집에 왔습니다. 너희는 아빠 제사에 이렇게 늦게 다녀? 아, 회사 끝나고 바로 온 거예요. 다 똑같다. 지들밖에 모르는 것들. 내 아들은 이제 없는데 지들 할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아주 그냥 행복해 죽겠지. 시어머니는 또다시 남은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박 씨와 딸들은 말없이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내가 결혼을 잘못 시켰어. 결혼을. 도대체 몇 년 전 얘기를 지금에 와서 하는지 몰랐습니다. 박 씨도 50이 훌쩍 넘었습니다. 나쁜 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두 딸이 고개를 휙 돌려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애들 아빠 제삿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정신으로 있겠어.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애들 아빠 암 걸려서 떠난 것도 다 제 탓이에요? 뭐야? 그럼 내 탓이냐? 그만하세요. 나중에 애들 가면 얘기해요. 내가 나가 죽어야지. 내 아들 따라 죽어야지. 내가 죽으면 너도 데리고 갈 거야. 할머니, 그만하세요. 애미는 남편 잡아먹고 그 딸내미는 지 아빠 목숨값으로 유학 다녀왔지. 어머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미나 아빠 죽음에 책임이 있다면 암은 유전이니까 어머님 책임이죠. 박 씨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뻗었습니다. 박 씨가 피할 틈도 없이 시어머니의 손이 박 씨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네가 죽어야지. 내 아들 대신 네가 죽었어야지. 할머니? 딸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고통의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딸들이 달려들어서 떼어냈는데 그 손에는 머리카락이 한 움큼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거나. 박 씨는 바닥에 쓰러진 채 한숨 같은 울음을 내뱉었습니다. 몇 번의 심호흡을 한 박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이만 나가주세요. 뭐? 이제 더 이상 어머님이랑은 못 살겠어요. 내가 내 아들 집에서 왜 나가? 제 집이에요. 어머님 아들 집 아니고요. 제가 큰아빠 댁에 모셔다 드리고 올게요. 큰딸이 나섰고 작은 딸도 한뜻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 가겠다고 했지만 두 손녀딸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 뒤에 돌아온 딸들과 함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큰동서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야? 어머님을 쫓아내는 게 어디 있어? 저 할 만큼 했어요. 이제 더 이상은 못 모셔요. 그런다고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이제 자식들이 모셔야죠. 그러는 동서도 어머님 며느리야. 자식이나 마찬가지지. 그러면 형님도 어머님 자식이겠네요. 형님이 지금부터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셔도 저보다는 덜 모신 거예요. 동서, 나는 한번 모셔봤잖아. 나는 못 살아. 어머님이랑 알잖아. 저도 못 살겠으니까 어머님은 형제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어디서 지내실지 정해지시면 짐 보낼게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이야?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나 있는 것인지. 알아서 하세요. 부양 의무는 애초에 저한테 없었어요. 순번제로 모시든 어쩌든 저는 이제 못해요. 그래도 어머님이 동서 제일 의지하는 거 알잖아. 같이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지금 그거 불효야. 같이 살아온 세월 괴로웠어요. 마음대로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들 잡아먹는 여자랑 살게 하는 게 불효죠. 전화를 끊고 나서 박 씨는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서로 시어머니를 떠넘기려 한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이야기들 말이죠. 하지만 박 씨는 두 귀를 닫았습니다. 더 이상 연민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시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 근처에다가 방 한 칸 얻어드리기로 했어요. 요양원에 모시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차마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각 집에서 돈 모아서 생활비 대고 방세 내기로 했어요. 네. 알았어요. 그래서 작은 형님 몫은 주셔야겠어요.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세상에 있지도 않은 사람의 몫을 내라니. 그리고 박 씨는 남편이 죽고 나서 정말로 할 만큼 했습니다. 남들이었다면 외면했을 일인데 말이죠. 그건 작은 형님 직접 찾아가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박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매정하다느니 천인공노할 짓이라느니 그런 메시지가 들어왔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이만 내려놓을 때도 됐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나중에 원망을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쯤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잘 모르겠다. 그냥 널 미워하는 일만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유도 없이 미워진 건지 어쩐 건지 잘 지내야지 하면서도 자꾸만 그러게 됐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 어머님이랑 다시 같이 안 살아요. 시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자식들한테 가셔서 돌봐달라고 하세요. 저 이제 지쳐요. 그러냐? 힘없는 시어머니의 말에 박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굳게 먹었습니다. 남편의 제사상 앞에서 머리채가 잡혔던 일을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었으니 마음을 다지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잘 지내세요. 건강하시고요. 그렇게 박 씨는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살면서 볼 날이 손에 꼽힐 것 같았습니다. 딸들 결혼식에 오지 않는다면 마지막일지도 몰랐고 말이죠. 하지만 박 씨는 다 잊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평생 시어머니 구박을 받으며 살게 했던 남편이었으니 나중에 만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씨는 시집 식구들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제는 자신과 두 딸만 생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은 가슴 한구석에 밀어두었습니다. 친정엄마 노릇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며느리 생일상 차려주는 게 시엄마로서 쉬운 일이었는 줄 알아? 너희 집 가서 애 봐주는 거? 집안일 해주는 거?
받을 건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건 너무한단 생각 안 드니? 그건 제 실수예요. 어머님한테 맡기는 게 아니었어요. 뭐? 근데 이제 생일상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좋아요. 전화하는 것도 싫고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도 싫어요. 여보, 왜 이래? 이러면 안 되지. 이놈아, 내가 이런 꼴 보려고. 당신도 계속 어머님 편만 들 거면 나 혼자 집에 갈게. 그리고 우리 가족도 다시 생각해보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고영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고 씨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와 잘 지내보고 싶었습니다. 딸이 없는 고 씨에게는 어색하고 힘든 일이었지만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서운한 일이 있어도 꾹 참았습니다. 어떻게 사람 간에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나 생각하며 말이죠. 하지만 며느리는 처음부터 고 씨와 잘 지내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 결혼을 한다고 시부모와 가족이 된다고 여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인 고 씨에게 그런 식으로 선을 긋는 것이겠죠. 생일을 챙겨줬더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며느리. 부부끼리만 살고 싶으니 참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며느리에게 들은 말이었습니다. 세상이 변했어도 어쩜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시집살이라도 시켰으면 고 씨가 나쁜 사람이겠지만 고 씨는 아들네가 결혼한 뒤부터 도움밖에 안 줬습니다. 그 고마움을 아들은 알고 있었죠. 하지만 며느리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고 씨도 더 이상 내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자연스레 애를 봐준다거나 하는 도움도 주지 않게 되겠죠.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을지 고 씨는 궁금해졌습니다. 고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이 하나라 각별하다면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었고 순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을 때도 꼭 자기와 닮은 여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순한 인상의 다른 조건은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을 마음먹었으면 어련히 좋은 사람이겠거니 생각했죠. 근데 현주는 부모님이 안 계셔요. 아, 두 분 중에 누가 돌아가셨어? 고 씨는 그런 것으로 고지식하게 반대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아들의 말에 조금쯤 당황했던 것도 같았습니다. 두 분 다 안 계세요. 아, 현주가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요. 어쩌다가. 어려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그래서 할머니 손에 컸대요. 지금은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이모를 부모님처럼 여겨요. 당황스러움이 가시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의지할 가족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었겠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우연히 꺼내게 된 이야기에 주변 사람들이 난리였습니다. 부모님 둘 다 없이 큰 거잖아. 나는 좀 그럴 것 같긴 해. 사실 나도 이런 말하면 내가 좀 나쁜 것 같지만 내 아들 문제라면 좀 다를 것 같네. 가정 교육이라던가 그런 거 무시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아들도 처가 도움을 전혀 못 받는 거니까. 듣고 보면 영 틀린 말도 아니기에 걱정하는 이유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다른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바꿀 수 없었던 문제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 씨가 본 며느리는 오히려 가정교육이 잘 된 느낌이 들었으니 그럴 이유가 없었죠. 아들이 30 중반이라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곧바로 아이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곧 40이었습니다.
결혼에 관한 문제는 아들과 며느리가 알아서 했습니다. 며느리 쪽 혼주석에는 이모와 이모부가 앉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부모는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씨 부부가 개입할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탄하게 진행됐습니다. 집은 우선 전세로 가고 천천히 늘려가면 돼. 우리가 보태줄 거니까 열심히 살아. 감사해요. 모아둔 돈은 있었지만 결혼 자금을 이모한테서 받을 수는 없다는 말에 고씨는 이해했습니다. 누가 얼마를 내면 어떠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씨 쪽에서 전세 자금 일부를 보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들 며느리가 모아둔 돈으로 해결했죠. 그렇기에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둘 다 30 넘을 때까지 착실하게 직장 생활하며 살았기에 고씨 부부도 아들 결혼에 대한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처럼 의지해도 돼. 권일이가 속 썩이면 나한테 전화하고. 감사해요, 어머님. 고맙긴. 이제 우린 가족인데. 고씨의 말에 며느리의 눈꼬리가 빛났습니다. 그 모습에 또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고씨는 며느리의 어깨를 쓸었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뭉클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죠. 고씨 부부는 아들 내외의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차가 막히면 조금 더 걸리기도 하고 한산한 시간에는 50분 만에 갈 때도 있었습니다. 애매한 거리이기 때문에 자주 왕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화는 자주 하는 편이었습니다. 아들과는 결혼 전에도 자주 통화했는데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며느리와도 직접 통화했습니다. 현주야,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권일이가 밥 안 해주면 말해. 내가 혼내줄게. 아니에요. 권일 씨가 잘해줘요. 다른 게 아니고 달력에 표시해 놓으려고 하는데 생일이 언제니? 아, 제 생일이요? 4월 20일이에요. 고씨는 빨간색 펜으로 달력에 큼직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며느리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고씨는 며칠 전부터 고민했습니다. 뭘 해줄까? 선물을 보낼까? 아니면 불러서 생일상을 차려줄까?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걸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는 생일 당일 아침 며느리에게 송금을 했습니다. 현주야, 생일 축하해. 선물로 용돈 좀 보냈으니까 그걸로 권일이랑 같이 맛있는 거 사 먹어. 어머님,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내가 마음 같아서는 생일상이라도 차려주고 싶은데 그건 부담된다고 그래서 돈 보낸 거야. 아무래도 시엄마랑 생일을 보내고 싶진 않잖아. 아니에요. 저는 좋아요. 그래? 며느리의 대답에 고씨는 반색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만나자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둘이서 무슨 일정이라도 있겠거니 생각했죠. 그 다음 해에도 며느리의 생일에 용돈을 보냈고 며느리는 참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많은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쁜 딸이었습니다. 손녀딸의 얼굴을 보며 얼마나 감동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산후조리원 비용은 고씨가 내줬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이 없기에 고씨가 더 살뜰하게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죠. 조리원에서 나와서도 몸조리 한동안 해야 한다고 그러던데. 내가 가서 도와줄게. 힘들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친정엄마의 빈자리를 대신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권일 씨도 있고. 그래도 그게 아니야.
먹는 것도 신경 써야 하고 애도 혼자 어떻게 보니? 다들 그렇게 한다더라. 정말로 괜찮은데. 사양하지 말어. 미안해하지도 말고. 내 손녀딸이랑 내 며느리 걱정돼서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에 맞춰서 아들네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다가 도저히 매일 오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아예 짐을 싸서 들어갔죠. 불편한 데는 없지? 안 돼? 어머님, 아니야. 누워 있어. 며느리는 좀처럼 편하게 있질 못했습니다. 고씨가 방문을 열면 얼른 자세를 고쳐 앉았는데 얼른 익숙해지길 바랐습니다. 고씨는 며느리를 괴롭히러 온 게 아니라 도와주러 온 것이니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와 며느리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고 고씨는 아이 옷을 널고 소파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잠이 들었죠. 일어나 보니까 1시간 정도 흐른 상태였습니다. 아기는 아직도 자나 싶어서 안방 쪽으로 다가가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와 통화 중인지 몰라도 흐느끼는 소리가 나서 놀랐죠. 친정엄마가 안 계시니까 아무래도 서글퍼요. 애 낳으니까 더 그렇고요. 엄마 생각나요. 내 편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니까. 그 말을 듣고 고씨도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싶었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정말로 며느리의 친정엄마 노릇을 해주자 싶었습니다. 애 돌 지날 때까지 내가 여기 있을까? 네? 그렇게나 오래요? 그래. 너도 그때까지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어. 그리고 아무래도 어린애 키우면서 일까지 하기도 힘들 거 아니야. 아니에요. 다음 주까지 계셔주시면 그걸로도 감사해요. 원래 계획은 일주일 더 있다가 돌아가는 것이었는데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한 것을 들은 이상 매정하게 그냥 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한사코 사양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 힘드세요. 힘들어도 어쩌겠어. 안 그러면 현주 네가 힘들잖아. 며느리는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신세를 지기 싫은지 입술을 꼭 깨물고 어두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손을 잡고 고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친정엄마처럼 대하라고.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갑자기 며느리의 이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상견례 때와 결혼식에 딱 2번 본 사이였습니다. 여긴 어쩐 일로? 멀리 산다고 들었는데 아이를 보러 왔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연락도 없이 와서 당황스러웠죠. 아, 앞으로 현주 몸조리 좀 해주려고 왔어요. 몸조리요. 그건 제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친정 식구인데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현주는 제가 잘 알고요. 아니에요. 굳이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제가 애기 돌 될 때까지는 있기로 했어요. 그러자 이모라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현주를 딸처럼 키웠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저희 언니를 대신해서 현주를 돌봐줄 기회를 주셨으면 해요.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굳이 꼭 내가 보겠다며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이모랑 통화를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조카가 안타까워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왔나 보다 싶었죠. 결국 고씨는 짐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모 돌아가시게 되면 내가 다시 들어올게. 네. 감사했어요. 며느리는 왜인지 모르게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착각이겠거니 생각했고 곧 아들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고 씨가 다시 아들네 집에 들어갈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쯤 있다가 며느리가 혼자 아이를 키우겠다면서 이모를 돌려보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 씨가 다시 가기 위해서 전화를 했더니 며느리는 거절했습니다. 그게 둘이서 있어야 애착 형성이 잘 된대요. 그러면서 주양육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며느리가 한참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혼자 있는 게 편하기도 하고요. 아, 혹시 내가 있는 게 불편했니? 고 씨는 내심 서운함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을 많이 도와줬고 편히 쉬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게 편하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는 몸조리도 어느 정도 했고 저도 도움 없이 애기 키워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요. 며느리의 표정이 맑아서 서운해했던 스스로가 민망했습니다. 아마 고 씨가 힘들까봐 그러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또 힘들면 불러. 언제든지. 네.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그 뒤로 며느리는 한 번도 아기를 봐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인들은 자식들이 하도 손주를 봐달라고 해서 힘들다고 난리던데 고 씨는 그런 며느리가 대견했죠. 그래서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가서 생일상 차려주려고요. 소희 엄마, 네. 생일상이나 제대로 받아봤겠어요? 그렇다고 권일이가 미역국을 끓여봤어야 말이죠. 그리고 애 때문에 어디 멀리 놀러 가지도 못할 텐데. 나라도 가서 미역국 끓여주고 해야죠. 그래. 한번 물어봐. 하지만 고 씨는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깜짝 놀라게 해서 감동을 주고 싶었죠. 그래서 며느리의 생일날 저녁 아들 집으로 남편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약속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무작정 가느냐는 남편이었지만 오전에 아들에게 슬쩍 물어본 참이었습니다. 별다른 외출 계획인 없는 것 같아서 찾아간 것이지 고 씨도 생각이 없진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네 생일이잖아. 오늘 연락 안 해서 서운하지 않았어? 생일상 차려주려고 장 봐왔지. 아들은 퇴근 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와 집에 있었죠. 며느리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앞으로는 너 생일상은 내가 챙겨줄게. 아, 제 생일에 항상이요? 그래. 가족끼리 다 같이 파티도 하고 좋잖아. 안 그래? 아, 네. 며느리는 얼떨떨한 것 같았습니다. 고 씨는 그런 며느리를 보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차릴 테니까 너는 쉬어. 아니요, 저도 거들게요. 그럼 그럴래? 며느리와 같이 오순도순 밥을 차려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갈비찜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생일상을 차려주기 위해서 왔다고 하니까 크게 기뻐했습니다.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외식할까 했는데 더 맛있는 거 먹네요. 그래? 아무래도 생일엔 생일상을 받아야지. 고 씨는 당면을 삶으면서 대꾸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잡채도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가장 기뻐할 줄 알았던 며느리의 표정이 의외로 어두웠습니다. 안 그러셔도 돼요. 에이, 미안해하지 말라니까. 고 씨는 웃으면서 며느리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 씨 부부는 아들 내외와 함께 저녁을 먹고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술도 한잔 하는 바람에 아들네 집에서 자고 가게 되었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손주도 하나 더 낳아서 북적북적하게 이렇게 지내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도 고 씨는 자주 아들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애 키우기 힘든 젊은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건 손주가 어린이집에 가고 며느리가 다시 회사에 나가게 된 이후로도 똑같았습니다. 돈 주고 사람을 쓴다길래 고 씨가 말렸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는데 뭐하러 돈을 쓰나 싶었죠. 그리고 고 씨가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딱 들어맞았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괜히 고생하시네요. 고생은 무슨? 아들도 그런 고 씨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고 씨 사이는 더욱 돈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고 씨는 집에 남편도 없어서 버스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빈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제 집 마냥 익숙해진 공간이었죠. 고 씨는 오는 길에 마트에 반찬거리를 좀 사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고 씨의 집에서 가져온 반찬통들이 보였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새로 넣을 건 넣고 정리를 하니까 기분이 상쾌했죠. 보통은 며느리가 밥을 하긴 하는데 바쁜 며느리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시간이 나면 이렇게 일찍 와서 반찬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빨래 돌릴 것이 있나 빨래통을 보았습니다. 한 가득 쌓여 있는 빨래를 돌리고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아직 여유가 넉넉하게 있었습니다. 드라마 하나를 보고 나서 청소기도 돌릴 생각이었습니다. 집안일이라는 게 별거 없어 보이지만 다 하려면 시간을 꽤 잡아먹는 일이었습니다. 아들 아니면 며느리가 해야 하는 일이기에 고 씨가 이렇게 해주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며느리는 늘 안 그래도 된다고 하지만 고 씨의 낙이었습니다. 그렇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그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아, 오늘 저 조금 일찍 퇴근할 것 같아서 애는 제가 데리러 가려고요. 오늘은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일찍 퇴근해? 4시에 손녀가 하원을 하는데 회사가 그렇게 일찍 끝나나 싶었습니다. 아니요. 5시에 퇴근할 건데 어린이집 조금 늦게 끝나도 되니까요. 에이, 뭐하러 그래? 애 기다리지. 나 지금 너희 집이야. 아, 저희 집에 계세요? 그래. 조금 일찍 왔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와. 아, 네. 감사해요. 그리고 4시쯤 되자 손녀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잠시 시간을 보내자 며느리가 일찍 퇴근했죠. 집 깨끗하지? 내가 걸레로 싹 닦았어. 애 키우는 집에 먼지가 많이 있더라. 아, 죄송해요. 바빠서요. 괜찮어. 내가 하면 되는데 뭘.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피곤한 일이 있었던 모양이다 싶어서 고 씨도 며느리에게 더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고 씨가 부지런히 움직이자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두세요. 누가 하면 어때? 금방 권일이 오겠네. 오늘은 내가 저녁할게. 넌 쉬어. 그러자 며느리가 엉덩이를 들썩거렸습니다. 그 어깨를 눌러 앉힌 다음에 콧노래를 부르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가 거의 끝나가자 아들이 왔죠. 다녀왔습니다. 된장찌개 냄새 좋네요. 그렇지? 시골 된장으로 끓은 거야. 얼른 씻고 와. 어머님, 식사하고 가세요? 아버님은 식사 어떻게 하세요?
권일이가 말 안 했어? 뭘요? 아버지 시골 가셔서 일주일 있다가 올라오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너희 집에서 지내기로 했는데. 고씨가 소파 옆에 작은 가방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대꾸했습니다. 옷만 몇 개 들어있는 가방이었습니다. 아, 일주일이요. 그래. 일주일 동안 너는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일하고 쉬고 그래. 그리고 그날 저녁 고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는 소리를 슬쩍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외식하자고 그랬었잖아. 왜 어머님 오시는 거 말 안 했어? 다음 주라고 생각했어. 다음 주라고 생각했어도 말을 해줬어야지. 미안. 근데 원래 매일 오시니까. 그러면 아니야, 됐어. 며느리가 외식을 하려고 했는데 고씨가 눈치 없이 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고씨가 이렇게 와서 지내는 게 싫은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고씨가 며느리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너 혹시 내가 이렇게 오는 게 싫으니? 네? 아,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면서 손살에 치는 며느리. 어제 너희 하는 얘기 들어서 그래. 아, 그건 권일 씨가 중요한 얘기를 말을 잘 안 해주니까요. 그러면서 오해를 풀라고 변명하는 며느리. 하지만 어제 들은 대화의 뉘앙스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쩐지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고씨는 아들 며느리를 도와준다고 좋은 마음에 왔던 것인데 어쩌면 불편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셔요. 돌아가시면 혼자 적적하시잖아요. 어차피 매일 오시니까 여기서 주무시는 게 좋죠. 기분이 상해서 그냥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며느리가 하도 붙잡는 통에 가질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버린다면 며느리와의 사이도 어색해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들이 하는 말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래도 고씨의 마음을 알아주긴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고씨도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힘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애도 보고 아들네 집안일까지 봐주고 있었습니다. 돈 한 푼 안 받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의 말투에 서운함을 느꼈던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하지만 아들의 말을 들으니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들네 머무는 동안 다른 갈등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 주 주말에는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해서 애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는 걸 봐서는 그날의 일은 단순한 오해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랬는지도 몰랐습니다. 너희 결혼 기념일에는 다 같이 외식할까? 엄마가 쏠게. 정말요? 그래. 회 먹으러 갈까? 회 좋아해? 아, 네. 좋아해요. 그리고 집에서 케이크 사서 촛불고 하자. 아버지랑 다 같이. 너무 좋겠다. 그치? 네. 그렇게 고씨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약속 취소됐다고? 2명이 아프다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오전에 잠깐 약속이 있었는데 2명이 감기에 걸려 약속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씨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손주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기 전에 아들 집에 가 있자 싶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와? 2시간은 더 있다가 와도 되겠구만. 들어가 보면 할 일 많아요.
소희도 곧 오니까 좀 기다리면 되지. 고 씨는 가방을 다른 손으로 고쳐들고 오른손으로 비밀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그런데 띠리링 소리가 나야 하는데 잘못 눌렀는지 삐삐거렸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다시 비밀번호를 쳤지만 계속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말이 들렸죠. 고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라, 이상하네. 어제도 열렸는데. 다시 눌러봐. 자꾸 틀린 번호를 누르자 나중에는 숫자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당황한 고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희 집 좀 일찍 와서 들어가 있으려니까 이거 비밀번호가 안 된다. 아, 그래요? 0304잖아요. 그래. 그렇게 여러 번 눌렀어. 근데 안 돼. 이상하다. 소희 엄마한테 한번 전화해 보세요. 아, 그래. 하지만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단 집에 가 있던지 해. 금방 소희 올 때 되는데 집에 갔다가 다시 나오라고요. 남편과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갑게 전화를 받았더니 며느리가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전화하셨어요? 그래. 너희 집에 도착했는데 문이 안 열려. 비밀번호 바꿨어? 네. 오늘 아침에요. 뭘로 바꿨어? 그러자 며느리가 비밀번호는 안 일러주고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저녁에 봬요. 뭐? 소희는 어쩌고? 오늘부터 종일반 하기로 했어요. 그게 뭐야? 종일 있는다는 거야? 저 퇴근 시간에 맞춰서 오는 거요. 갑자기 왜? 왜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의아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말도 없었는데 말이죠. 어머님 고생하시니까요. 고생은 무슨? 나도 소희 보고 좋지. 아니에요. 소희도 이제 좀 컸고요. 종일반 하는 애들 많이 있어요. 저녁도 주고요. 어린애를 거기서 저녁까지 먹게 해. 고 씨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렇게 하기로 어린이집 선생님과 이야기를 했다며 이따 저녁 때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 일하고 있어서요. 이만 끊을게요. 어어? 일한다는데 더 붙잡아둘 수가 없어서 전화를 끊기는 했지만 황당한 마음이 컸습니다. 어째서 갑자기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미리 말이라도 했다면 이렇게 오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어찌됐건 벌써 도착했는데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집에 돌아갔다가 나중에 오라고 하는 며느리에게 섭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뭐냐고 물었을 때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말이죠.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전화해보고 오자고 했잖아. 아니, 늘 이렇게 오는데 뭐가 문제예요? 소희 봐줄 때는 당연히 그냥 비밀번호 치고 들어갔죠. 달라진 것은 고 씨가 아니라 며느리였습니다. 다시 전화를 해보았지만 전화는 받지 않고 업무 중이라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만 왔습니다. 얼마나 바쁜지는 몰라도 시부모가 황당해할 거라는 생각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의 닭달의 고 씨는 결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식당에서 아들 내외와 손녀와 만났습니다. 결혼기념일 축하한다. 어쩐지 떨떠름한 기분은 들었지만 그래도 축하해주기 위해서 고 씨가 한턱 쏘기로 한 자리였습니다. 어찌됐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소희도 차라리 친구들이랑 같이 어린이집에 있는 게 나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부터 보내는 건 줄은 몰랐네요. 아, 그래. 그러면 이제 너희 집 안 가도 되는 거야? 네.
어머님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며느리가 웃고는 있었지만 고 씨는 어째서인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왠지 자신과 거리를 두는 것 같기도 했고 말이죠. 특별히 며느리가 서운한 점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며느리도 태어나서 따질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비밀번호를 다시 물어볼 구실이 없었죠. 처음엔 그게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육아와 집안일에서 해방이 되다 보니까 몸이 편한 것도 있었죠. 그리고 며느리와 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남편도 고 씨가 예민한 것이라고 했고 며느리도 꼬박꼬박 전화도 잘했으니까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아이도 가끔씩 맡기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네가 살림도 잘하고 사나 궁금하던 찰나에 아들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 소희 엄마 출근 안 했어요. 어머, 왜? 감기 몸살인가 봐요. 일어나질 못하더라고요.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저도 회사 때문에 아마 지금쯤이면 병원 다녀왔을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가볼게. 안 그래도 반찬 한번 가져다 주려고 했어. 아, 그러실래요? 그러면서 아들은 비밀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줬습니다. 고 씨는 걱정되는 마음에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는 없어서 반찬 서너 가지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 생강차도 빈 병에 조금 덜었죠. 그리고 아들네 집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고 있는 것인지 집이 조용했습니다. 고 씨는 살금살금 움직였습니다. 안방문을 살짝 열어보자 이불이 불룩하게 나와 있었고 며느리는 미동이 없었죠. 다시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부엌으로 와서 반찬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를 보니까 오래된 반찬도 보여서 정리를 해줬죠. 설거지도 좀 있었고 집이 묘하게 어수선한 것 같았습니다. 고 씨가 드나들 때는 매번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는데 맞벌이를 하다 보니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애 있는 집이. 비단 며느리 탓만은 아니겠죠. 아들도 같이 해주고 해야 하는데 그놈의 회사 일이 뭐라고 참. 며느리가 깨어나면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와서 집안일 좀 해줄까 하고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거실을 대충 치우고 나서 죽이라도 끓여줄까 하고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안방에서 나오던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오히려 고 씨가 더 놀란 듯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너 아프다고 그래서 와봤지. 죽 끓이고 있었어. 며느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는가 싶어서 고 씨는 웃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찬도 좀 해왔거든. 온 김에 청소도 했고 말이야. 몸 잘 챙겨야 해. 이따가 밥 먹고 생강차도 한 잔 마셔라.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있었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주셨겠지. 아프면 전화를 해야지. 왜 말을 안 했어? 친정엄마라고 생각하라니까. 네, 너희 힘들면 내가 며칠이라도 와서 좀 도와줄 수 있어. 빨래도 많이 쌓였더라. 아니에요. 괜찮아요. 적응해야죠. 아이고, 좀 더 가까이 살았으면 좋았을걸. 그랬다면 좀 더 자주 들여다봐 줄 수 있었을 텐데 싶었습니다. 매일같이 올 때는 주로 남편 차를 타고 왔는데 앞으로 더 나이 들면 남편도 운전을 못하게 될 테니 그게 걱정이었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로 근처로 이사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싶었습니다. 여기 근처에는 아파트 값이 우리 동네보다 비싸나? 아파트 가격이요? 그래. 가까이 살면 좋겠어. 그러자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챙겨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부담스러워요. 뭐? 고씨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고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결연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없이 찾아오시고 자꾸 살림 건드리시고 하는 거요. 그건 친정엄마처럼. 친정엄마가 아닌데 어떻게 친정엄마 같이 대하겠어요. 제가 며느리의 말에 고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고씨는 할 말을 잃고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무언가 마음을 먹은 것처럼 말을 술술 내뱉었습니다. 소위 봐주시고 그런 건 정말 감사한데요.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으니까요. 친정엄마였다면 진작에 좀 더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라고? 그만 오라고?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살자고요.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 서운했습니다. 고맙긴 하지만 이제는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오지 말아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말해도 고씨가 오는 게 싫다는 말이었죠. 나는 너 챙겨줄 친정이 없으니까. 아니요. 이제 부모님 보살핌 필요한 나이 아니에요. 외로울 틈도 없고요. 권일 씨가 제대로 말씀을 안 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주세요. 너 그동안 내가 오는 게 싫었니? 그러면서 애는 왜 맡겼어? 그건 감사하게 생각해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2년간 돈도 안 받고 아이를 봐주고 집안일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단물 다 빼먹은 것마냥 이제는 내팽개치려 하는 며느리가 괘씸했습니다. 아이가 더 어렸을 때는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였죠. 고씨는 정말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챙겼습니다. 아프다고 하니까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잔뜩 들고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게 며느리가 원치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서글펐습니다. 며느리와는 엄마 딸 사이가 될 수 없다는 수없이 많이 들었던 조언들. 역시나 경험자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던 것일지. 하지만 고씨는 진정으로 며느리를 가족으로 생각했습니다. 고씨는 내가 희생해서라도 가족을 챙기고 싶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고씨. 알았다. 이제는 안 오마. 비밀번호는 다시 바꿔라. 며느리는 말이 없었고 고씨는 얼굴이 벌개진 채로 황급히 짐을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었는데 며느리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진작부터 조금씩 사인이 있었던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고씨가 오해라고 웃어넘겼던 일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지 마. 남편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남편까지 꼭 고씨를 탓하는 것 같아서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받을 건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고씨가 괴롭힌 것처럼 말하는 며느리가 떠올랐습니다. 고씨의 행동이 싫었다면 진작에 제대로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고씨는 한동안 거의 몸져 눕다시피 했습니다. 아들도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해요. 소희 엄마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좀 말이 세게 나간 것 같아요. 소희 엄마한테 들었니? 네. 소희 엄마도 죄송하게 생각해요. 아시잖아요. 항상 고마워하는 거.
아들의 말은 이제 믿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며느리한테 들은 소리가 있으니 말이죠. 이제는 너희 집 안 가? 앞으로도 거리 두면서 살자. 소희 엄마가 그러자고 하더라. 그러고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아들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물론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안해 한다더니 며느리에게서는 아무런 사과도 없었죠. 그러니까 애가 닳는 것은 곧이었습니다. 그것조차도 억울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잘 되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이제 와서 그게 싫다는 것이니 말이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날 아픈 얼굴로 말을 하던 며느리가 떠올랐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말도 세게 내왔다는 것은 사람이라면 물론 그럴 수 있었습니다. 고 씨가 돌아온 뒤에 혼자 아팠을 며느리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 마음을 걔들은 알까? 역시나 부모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며느리 사랑도 내리 사랑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곧 며느리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고 씨가 생일상을 차려주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먼저 연락하기엔 자존심이 좀 상했죠. 아이고, 무슨 자존심이야. 자식한테. 결국 고 씨가 항복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마음이 이해도 갔고 말이죠. 내 집에 시모가 수시로 드나드는 게 편한 며느리는 없겠구나 하고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훌을 털어버리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소희 엄마 생일에 같이 와. 생일상 차려줄 테니까. 화는 풀리셨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부 사이가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화는 무슨? 생일상 챙겨줄 사람이 나 말고 또 있겠어? 소희 데리고 주말에 와.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주말 아침 일찍 고 씨는 시장과 마트에 들려서 생일상 차려줄 재료들을 샀습니다. 그래도 다툼 아닌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보다도 신경을 써서 차려줄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잡채도 하고 닭도리탕도 하고 머릿속으로 사야 할 목록들을 천천히 떠올렸죠. 뭘 이렇게 많이 차려? 식구도 얼마 없는데. 생일상이잖아요. 미역국도 한우로 끓였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정성이라면서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딸이 오랜만에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서 와라. 고 씨가 웃으며 며느리를 반겼습니다. 그래도 지난 일은 잊고 잘 지내보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며느리의 표정이 펴질 줄 몰랐습니다. 푸짐하게 차려진 상을 보고도 놀란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착잡한 얼굴이었습니다. 어서 앉아. 여보, 케이크 꺼내야죠. 잠깐만. 그런데 며느리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런 며느리의 눈치를 보면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왜 안 앉아? 여기 밥 먹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뭐? 이거 보세요. 며느리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웬 종이를 꺼냈습니다. 얼떨결에 받아서 펴보니까 호텔 예약이 어쩌고 저쩌고 써 있었습니다. 이게 웬 거야? 원래 이번 제 생일에는 꼭 저희끼리 여행 가기로 했었어요. 그러자 아들인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근데 며칠 전에 어머님이 생일상 차려주기로 하셨다고 호텔을 취소하자고 그랬어요. 고 씨는 그런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말이라도 했다면 굳이 부르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지난번 결혼기념일에도
저희 이모한테 소임 맡기고 둘이 시간 보내기로 했었어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밥 먹었죠. 기억이 안 날 리가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날이었으니 말이죠. 이거 수수료까지 물어가면서 취소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말씀드리려고 여기 온 거고요. 아니, 말을 하지 그랬어. 어머님 아들? 어머님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생일 안 챙겨주셔도 된다고. 어느 며느리가 생일마다 시부모님이랑 있고 싶겠어요. 며느리의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틀린 말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차려놓은 생일상 앞에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신혼부부가 결혼기념일을 시부모님이랑 같이 보내요? 이게 말이 돼요? 여보, 그건 엄마가 당신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어머님 마음 다 좋고 감사하게 생각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어머님은 좋은 마음으로 하셨다고 하더라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괴롭고 불편하다면 좋은 일이 아닌 거잖아요. 저는 권일 씨가 아니라 꼭 어머님하고 결혼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친정엄마 노릇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제발 저희는 저희대로 살게 해주세요. 며느리 생일상 차려주는 게 시엄마로서 쉬운 일이었는 줄 알아? 너희 집 가서 애 봐주는 거? 집안일 해주는 거? 받을 건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건 너무한단 생각 안 드니? 그건 제 실수예요. 어머님한테 맡기는 게 아니었어요. 뭐? 시터 비용 비싸니까 저도 이기적으로 군 건 인정해요. 근데 이제 멈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원하지 않는 호의는 폭력이나 마찬가지예요. 생일상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좋아요. 시집 간섭 안 받고 살고 싶어요. 수시로 전화하는 것도 그만하고 싶고요. 어머님 아무 때나 오시는 것도 싫어요. 저도 이렇게 특별한 날에 불려오고 싶지 않고요. 여보, 왜 이래? 이러면 안 되지. 이놈아, 내가 이런 꼴 보려고. 고 씨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당신도 계속 어머님 편만 들 거면 나 혼자 집에 갈게. 그리고 우리 가족도 다시 생각해보자. 며느리는 그 말을 남기고 아이를 데리고 집 밖을 나섰습니다. 붙잡는 아들을 뿌리치면서 말이죠. 아들은 며느리의 마지막 말 때문에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그건 고 씨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 씨 부부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차려진 음식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되었죠.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이 빠져라 기다린 연락이었습니다. 소희 엄마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나 봐요. 엄마가 좋은 의도로 해주신 건 알지만 우리 생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괴로웠대요. 그런데 저도 제 가정을 지켜야 하는 거니까요. 당분간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렇다 쳐도 왜 아들까지 못 본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우선순위를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정말 이혼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혼이라는 단어에 고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 씨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고 씨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차라리 시집살이를 시켜서 시모라면 지긋지긋하다고 했다면 납득을 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잘해준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며느리가 안쓰러워서 말이죠. 야속했습니다. 적어도 깊은 대화를 나눠서 서로를 이해해보자고 했으면 이토록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역시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소통이라는 걸 모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틀리면 끊어내기부터 하는 것이겠죠.
어쩌면 며느리는 고 씨를 가족으로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말이죠. 그렇다면 고 씨도 굳이 한 가족으로서 살아갈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몇 번이나 거듭된 상처에 고 씨도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이제 주말에도 애를 봐주지 않을 거고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손 벌리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 고 씨가 해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불편한 것만을 생각한다면 고 씨도 노력할 의미가 없었죠. 그 대가가 아들이나 손녀를 못 보는 것일지라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헛헛했습니다. 고 씨도 분명 잘못한 것은 있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며느리의 괘씸한 행동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었죠.